이번엔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의 김용구 선임국장께서 창조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총괄국장을 맡고 있는 김용우 국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저희 감독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생한 동양그룹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태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좀 소홀했다는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소비자 보호를 중점을 두겠다는 게 거의 한 2008년도부터 쭉 견지되어 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중요시되고 있지만 그 전엔 좀 많이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동안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금융기관이 퇴출되고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정 건전성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이제 중요시 부각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금융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어떤 이 창조 경제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 말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을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창조 경제에서는. 이 소비자 보호도 보면은 좀 더 창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 경제하면 떠오르는 게 애플의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회장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이 전화기하고 PC 또 기타 여러 기능들을 각각에 있는 기능들을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이걸 통합을 해보자, 하나의 기기로 다 한번 될 수 있게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건 항상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늘 느끼던 그 상태로만 유지하면 안 될 것이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을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관점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면,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상품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내용들이 앞에 얘기하고 뒷 얘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상품도 금융기관이 만들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팔 거냐 이 생각만 하고 만들지 말고 이 상품이 어떻게 팔릴 거냐를 그런 관점에서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금융기관들도 금융기관이 뭐냐면 소비자한테 금융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골라서 내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사는 곳이다라고 이런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독원 와서 한 6년 차 지금 국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3년은 제가 감독 검사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년 차 지금까지 이제 소비자 보호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감독 검사를 하면서는 시각이 저도 항상 금융회사만 생각을 해요. 금융회사가 건전해야지. 아, 이쪽 하려면은 이런 제도는 이렇게 바꿔야지. 소비자를 위해서 뭘 바꾸냐고 그럴 때도 아, 이거 너무 나가면 건전성에 문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분히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는 이 감독도 어떤 회사 중심의 감독보다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환경 변화를 보면 우리가 관점을 어디다 둬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조금 생각하기에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저희는 금융은 규제 산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규제를 했고 85년부터 중반부터 90년대 말까지 개방하고 자유화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들었으면서 저희가 외환 위기를 좀 맞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어떤 금융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걸 보시게 되면은 이 규제를 하고 있을 때는 획일적인 금리나 수수료 체계를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이 정도면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 통제가 됐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별도의 소비자 보호라는 게 필요가 없고 어떤 규제 정책 하에서 이 소비자는 거기서 보호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어느 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것보다도 이자를 많이 주는 회사, 수익성이 높은 회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 당시는 이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방 자유화 시기를 맞으면서 이제 금리 수수료가 자유화됩니다. 통제를 받지 않는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언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소비자는 이제 금리가 막 다 다른 체계 회사마다 달라지니 뭐가 필요하냐면 공시에 디스클로저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자유화되는 속도에 비해서 디스클로저 하는 건 굉장히 늦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클로저 안 된 상태에서 시장 원리를 통해서 좋은 상품을 내면 그게 잘 팔릴 거고 소비자 보호를 잘 해주는 회사가 더 잘 될 것이다라고 시장 원리상 이런 소비자 보호를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시장 하에서 그렇다는 거지 이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선택하는 기준도 물론 수익성도 중요했지만 건전성도 많이 따지던 그런 시기였지 않았나 하고요. 외환위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이 소비자 보호는 이제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거의 중심은 재정 건전성에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망하지 말아야 돼요. 금융기관이 망하니까 진짜 아주 근원적인 소비자 보호가 안 되더라. 그래서 좀 더 이제 건전성의 중심이 되고 금융기관 선택 기준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재정적으로 건전한 회사 이쪽으로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건전성 추구하는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보호 문제는 약간 뒷전에 처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키코나 저축은행 최근에 동양색 그룹 사태 같은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에서 이제 월가 시위,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금융기관들이 너무 소비자 보호보다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주권의식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가 시위를 비롯해서 이제 소비자들도 내 몫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운동을
또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제가 그 이후에는 이제 선택 기준도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가 금융기관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써놨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뭐 그렇지 않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만은 그래서 이 OECD나 이쪽에서도 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패러다임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10대 원칙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뒤에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대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금융 소비자 보호는 이 법이나 감독 체계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금융 소비자에 관련된 법.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법이. 그래서 이 아직도 우리의 그 기본적인 틀은 아직은 소비자 보호 쪽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분리 문제니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모든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과 그다음에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 같으면 보험 설계사들이겠죠. 이런 사람들도 모든 영업 과정에서 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그 원칙. 그 다음에 그 소비자 보호 권한 책임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원칙. 다음은 금융회사와 대리인은 소비자의 그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원칙과 금융 소비자의 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된다. 또 부정, 횡령, 오용으로부터 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과 소비자의 재무 및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좀 보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가 적정한 불만과 해결 구제조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 소비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하고 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 분쟁 조정이라는 그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 더 확산되고 또 많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선택폭, 경쟁력 있는 상품 제공 등 금융회사들의 어떤 경쟁을 좀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그 리먼 사태 이후 2010년 넘었으면서부터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소비자 보호 모범 기준이라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통일돼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하면서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업무의 방식이 어떤 식이었냐면 그동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게 그 들어오는 민원들, 뭐 불만 사항들, 고객의 불만 사항들을 구제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던 거죠. 근데 좀 더 관점을 바꿔서 본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목소리를 들어서 구제해 준 건 구제해 주고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 자체 내에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업에서 어떤 게 개선돼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 방식 말고 어떤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을 보게 되면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또 이걸 어떻게 절감을 해야 되냐 하는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고객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에 고려사항을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좀 생각이고요. 사고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아까 제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팔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팔릴 것이냐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상품에서 수요자 중심의 그런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런 생각을 바꿔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해야 되지 이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 한 거를 저희 감독원에서 그동안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감독원도 소비자 보호처에서 사후 구제를 해주고 거기서 그냥 종료됐던 그런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사후 구제하면서 나타난 문제가 그 민원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소비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감독부서와 검사부서에 연결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 보호처를 설립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제도 개선의 필요사항들은 감독부서에 전달을 하고 또 검사가 필요한 건 검사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감독부서도 약관 제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거는 소비자보호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두게 된 거죠. 이런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개선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그래도 좀 개선이 잘 됐다고 보여지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카드사의 채무 면제 유예 상품. 그러니까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죽거나 또는 입원하거나 했을 때 면제를 카드 부채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시켜 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입을 했는데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런 걸 가입했는데 이게 뭐 죽고 나면은 자기가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유가족들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갑자기 이런 것이 점점 능길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봤더니 이거는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1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게 불안전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정을 해야 되고 보상금을 제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도 다 파악을 해봐야겠다. 이 한 사람만 처리해 줬으면은 그거는 과거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처리를 하면서 새로운 모든 사람들,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감독검사부서를 통해서 이 보상금 안 찾아간 사람들은 찾아주고 미수령 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뭐 안내를 해주고 수수료도 이게 굉장히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낮추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고요. 이 처리 방식과 피해 구제 효과를 보면 과거의 어떤 방식은 소비자 담당 부서에서 그냥 사후 피해 구제로 끝나고 그렇다면 한 173명 정도의 혜택을 봤을 겁니다만은 새로운 바꾼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를 다 바꾸게 됐고요. 173명 이외에 약 한 10만 명가량의 이 혜택을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관점을 좀 새로이 바꾸면은 좀 더 많은 소비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감독원 위주로 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열심히 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요거 감독원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 효과를 많이 보려면 금융회사가 움직여야 되고, 금융회사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소비자 단체라든가 또는 그 학계, 소비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소비자 보호 학회라든가 이런 쪽과의 그 같이 하는, 함께하는 소비자 보호가 되게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는 그 금융 소비자 모험 기준을 만들어서 각 회사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는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 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누가 담당하는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CCO라는 그 총괄 책임자를 두고 이 분한테 권한을 좀 많이 줘야겠다 해서 세 단계에 대해서 권한을 주기로 이제 그 모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 개발 단계, 그다음에 상품 판매 단계, 그다음에 상품 판매 이후의 사후 관리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회사 전반에 어떤 그 소비자하고 접점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 금융 소비자 보험 모범 기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들은 그냥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회사는 그럼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 어떤 관점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 인식을 과거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라는 인식에서 좀 더 바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가 잘 되고 소비자 보호를 잘해서 소비자들의 권익과 이런 게 늘어날수록 그 회사의 이미지와 레퓨테이션이 올라가고 그것이 그 회사의 장래의 수익성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금융 소비자가 내 물건, 내가 금융 상품을 파는 하나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고 이 사람들하고 내가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파트너구나. 내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의 레퓨테이션과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면은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사고의 방식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 보호의 개념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마지못해서 구제해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소비자 신뢰를 하는, 소비자하고 금융기관이 서로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무형 자산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의 선택 기준도 우리 고도 성장기에서는 고수익을 제공하는 그런 금융회사가 선택이 됐고, 외환위기 때는 건전성을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가 금융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가 그렇게 변하고 또 안에 변화해야 될 부서가 소비자 보호 부서의 역할이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소비자 보호 부서로 발령받으면 내가 왜 이리 왔을까, 좌천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과감히. 소비자 보호 부서로 가면 회사의 전반적인 기획 단계, 판매 단계, 사후 관리 단계를 총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비자 민원 처리해주고 소비자 불만 동향이나 조사한다, 이런 그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 아까 말한 그 세 단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내가 이 회사의 중심이 영업부서에서 이리 와야 됩니다. 소비자보호 부서로. 그래야만 회사가 소비자보호의 이미지를 높여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비자보호부서와 업무부서와의 그 중요도가 지금은 업무부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회의 하시면은
영업부서에서 거의 다 시간을 할애해요. 근데 앞으로는 전략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의 소비자는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뭘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보호가 앞으로는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업무 부서보다 더 소비자 보호 부서가 더 커도 저는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그 회사의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부서가 취급받아야지만 회사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금융 전체에서 소비자 보호가 좀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점을 좀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연자의 스케줄을 고려해 김용호 선임국장의 강연 먼저 들으셨습니다. 김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융정책은 어떨까요? 이번엔 금융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께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재훈입니다. 소개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젊었던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좋은 사진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이라고 그래서 이 딱딱한 강연 대신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또 언론에서 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또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지적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왕왕 그 창조경제와 창조금융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 창조경제라는 것이 어떤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그 구호 내지 패러다임의 이름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온 우리 금융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그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조 경제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창조 금융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왕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흠결이 있는 패러다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그 발전사를 보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자랑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조금 역사적으로 거시적으로 본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의 기적은 끊임없이 위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안 간 길을 감으로써 남들이 취하지 않았던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그것을 성공시켜가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런데 그러한 그 소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 연속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리스크의 인수는 누가 해왔느냐 하면 60, 70년대에는 정부가 그러한 위험을 인수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나라가 중진국의 기반에 들었으면서 그때는 이제는 기업들이 이런 대오를 형성해서 재벌과 같은 그 대기업 집단의 내부적인 어떤 연대를 통해서 그 위험을 인수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하려면
그러면 정부가 인수를 해주는 것이 낫겠느냐 또는 재벌이 인수하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과거 시대와 같은 그런 위험 인수인으로서 정부도 대기업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인식일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경제의 주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위험에 도전하려고 했을 때 그 위험을 인수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소위 창조금융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요소 집약적인 성장에서 혁신 중심의 성장을 얘기할 때 이런 그 생산 함수를 얘기하곤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그 요소 집약적인 사업에서 혁신 중심의 경제 체제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는 그 중국에서 굉장히 요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사실 그 혁신과 관련해서 보면 또는 창조성과 관련해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 OECD 그 혁신 지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 보통 기업들이 특히 그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죽음의 계곡 얘기는 90년대부터 그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와 관련해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애로란 무엇이냐? 특히 이 사람들은 equity gap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전에 financing gap, 그 논의가 더 진행돼서 equity gap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시장에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엔젤이나 주변의 친구로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거대한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작기 때문에 자금을 구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고요. 또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와 같은 그 제도권의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IPO 크기, 최소한의 M&A 크기가 나와야 실사 비용이라든가 인수 비용들을 내고도 남는 것이 있는데 이런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 규모 때문에 선뜻 그 주식이나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면에서의 시장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시장 실패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듯이 사업 아이디어는 좋은데 검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거나 대출을 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그 소위 죽음의 계곡이 발생한다. 즉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이미 80년대, 90년대에 선진국에서조차도 중소기업 금융은 정부가 일정 부분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면에서 이론적으로도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지적이 있는 것처럼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르는 어떤 생태계의 교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의 그 금융 지원 모습은 기본적으로 그 debt financing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위험을 흡수하는 것은 equity finance인데 debt financing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창의적인 활동의 위험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 면에서 보나 비중 면에서 보나 기본적인 대출 중심의 융자 중심의 자금 조달 행태는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에퀴티 투자를 한다는 그 벤처 캐피탈이나 다른 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보더라도 그네들조차도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이 크다. 그 초기 투자보다는 회수가 가능한 마지막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회수에 있어서 M&A에 의한 회수보다는 IPO라든가 우선주를 투자했다가 상환받는 또는 주식을 감자시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선진국의 회수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부가 이 벤처 캐피탈과 그 벤처 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 벤처 시장이 그 정부 측의 출자 비중이 좀 확대돼서 정부의 어떤 정부에 의한 시장으로 그렇게 변질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그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그 금융 정책으로서 내놓은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짧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동안에 지적됐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사리 법제화가 돼서 지금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두 가지의 고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이 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팝 펀딩 같은 그 소규모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자금 모집 행위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융자 중심으로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하나는 소위 그런 융자 방식의 펀딩도 우리가 규제 체제에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하나 뎃은 놔두고 에퀴티만 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규제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 즉 투자자 보호라는 것과 자금 조달 원활화에 있어서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융자와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은 저희가 별도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지 않기로 했고요. 자본시장법에서의 규제는 뭐 그것보다 굉장히 리버럴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만 최소한의 장치는 둬야 되겠다고 하는 선에서 정부안이 정부의 뜻이 반영이 돼서 의원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방식으로 그 중개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 등록 규제라든가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1인당 투자 상한 금액을 설정하는 등의 장치를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도입돼서 성과를 좀 보였으면 좋겠고 특히 그 코넥스 나중에 말씀드릴 코넥스와 관련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뭔가 시너지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기술 신용이라고 할까요? 기술 금융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에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그 정보의 비대칭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기술은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인데 사람들이 정말 못 알아주네 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인데, 그것이 그 비대칭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려면 대출을 해주는 사람 또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주는 제3자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제3자의 역할을 이제 누구한테 맡기고 그 평가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이 기술 금융의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발표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평가 정보를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민간 그 기술평가 업자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그 마치 신용 정보회사의 신용을 이용하거나 자신이 구축한 신용 정보를 통해서 대출을 하는 것처럼 기술에 대해서도 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평가와 또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 등을 고려해서 기술만 가지고도 금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넥스는 먼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한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시장의 그 성격이 뚜렷한 그 두 개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코스닥은 우리 정부의 그 97년 얼음에서부터 시작된 코스닥 육성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소위 그 혁신형, 성장형 중소기업의 그 회수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대등한 시장이라고 보신다면 코넥스와 코스닥은 상부 하부 구조의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코넥스는 코스닥에 진출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코스닥의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한다면 그것은 코스닥으로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코넥스의 기업이 코스닥에 진출한다면 그것은 코넥스로서는 성공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코넥스의 그 성과를 코스닥이나 코스피와 같은 그 잣대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코넥스와 같은 이 초기 시장에 대해서는 그 성숙한 시장의 잣대로 뭐 유통 물량이라든가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그 성과를 다투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사다리 펀드에 대하여도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이 기존의 모태 펀드와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장 사다리 펀드가 한 6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벤처 시장을 완전히 범람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정부의 그 벤처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실패에 국한되어야 하고 모태 펀드는 그 성격상 재정 자금으로 운영되면서 초기 기업에 집중한다면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장 사다리 펀드는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이 시장이 해결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벤처 투자 시장에 있어서 그 자금이 범람할지 모른다고 하는 우려는 사실 우리 그 벤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차피 민간 자금을 소위 유인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규율이 잡혀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발표드린 바와 같이 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는 이 창투 조합, 벤처 조합, 신기술 조합, PF들의 칸막이를 없애고요. 자산운용 규제와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2년도에 한 번,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연대보증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의 임원들에 대해서 집단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다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벤처 업계의 요구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도 이 실패를 한번 벤처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면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좀 없애달라는 것이 벤처업계의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을 하는 기관과 금융권과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전향적인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재훈 상임위원께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자, 금융정책 방향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속에서 금융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원래는 KDB 산업은행 김열중 부행장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었으나 급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대신 김건열 여소신기획부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산업은행 김건열 부장입니다. 제가 드릴 발표 내용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전에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정부의 금융 정책 방향 하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KDB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원고를 받아보지 못해가지고요. 저 논의의 전개상 앞부분은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에 대해서 좀 개념을 설명했는데 상당 부분은 앞에 발표자께서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주로 실제적인 KDB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네 번째 세션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빠르게 진행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창조경제, 창조금융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되 간략하게 보완되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 중심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론으로 우리 KDB가 저희 KDB는 어떻게 창조금융을 좀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 이제까지 계속 정책 방향 중심으로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금융회사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 KDB 사례를 얘기할 때 조금 PR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업하는 저희들이 창조금융을 수행해 나가는데 how to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큰 화면인 줄 알고 자료를 좀 컴팩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보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표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창조경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창조경제 모호한 개념이 내가 얘기했는데 저기 틱으로 되어 있는 거 창의성 융합 그리고
새 시장, 일자리 이 네 가지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창조경제 키워드가 아닐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창조경제의 윤곽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금융은 아까 다 설명을 하셨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제 밑에 지금 뜨고 있는 그림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상상력 창의성이 창의적 자산화되고 다시 말하면 지식 재산권화되고 이것이 기업화, 사업화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외 진출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을 창조경제 생태계라고 한다면은 창조금융이라 하면 이러한 창조경제 생태계의 단계별로 실제적인 선순환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밑에 창조금융의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 다만 그 창의적 자산이 새 시장 창출로 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술 보호 이전이 일어나게 되고 기술이 사업화되는 그런 부분 나중에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IP 금융이라고 저는 명명하는데 아까 저 자료에는 지식 재산 금융이라고 자료 전 발표자께는 명명한 그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결국은 창조금융의 핵심적인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 중심으로 나중에 추가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 내지 정책 내용들을 좀 쭉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쭉 요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습니다.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다 보시라고 드린 건 아니고 다만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골자가 6월 달에 발표한 창조경제 실행계획인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3대 목표가 있고요. 6대 전략이 있고 파랗게 제가 처리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창조금융 영역에 조금 더 관련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해서 조금 참고를 했고요. 이 각각의 전략별로 보시면은 4개에서 5개지 추진 과제가 보입니다. 더 글자가 작아 보이죠? 제가 읽으라고 드리신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한번 쭉 보시면은 이 전략 과제를 쭉 한번 보시면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창조 경제가 어떠한 것인 거구나.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창조 경제 정책은 어떠한 것인 거구나. 이런 것을 조금 어렴풋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상세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정부 발표 자료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아까 그 주요 말씀하신 정책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창조금융 정책은 그 창업 성장, 횟수, 재투자, 재도전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무너져 있는데 이러한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요. 밑에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쭉 나름대로 성장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의 상당 부분 아까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추진이 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창조 경제 또는 창조 금융 정책 하에서 저희 KDB는 어떻게 창조 금융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창조 금융, 창조 경제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저희 산업은행은 아시겠지만 54년 설립 이후부터 기업금융전문은행으로서 다양한 기업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 그 창조금융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아까 그거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까 상임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금융 당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금은 풍부하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자금은 풍부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창조금융의 성공적인 핵심 요소는 자금을 더 많이 쏟아붓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으로 자금이 가게끔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한 업체를 발굴해내고
그 업체를 발표내고 사후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런 부분이 창조금융의 성공의 핵심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핵심 요소를 KDB는 그동안 많이 역량을 축적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업금융 IB 쪽에 저희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설비 금융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심사 리스크 관리, 그리고 테크노 뱅킹, 아까 위원님 자료에는 기술 금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수행하고 있듯이 창조금융에 부합하는 전문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창조금융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근본에 13년 들어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3가지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가 투융자 복합금융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저희들 6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펀드,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펀드, 목적의 특화 펀드를 조성을 하고 POC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창조금융의 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테크노 뱅킹, 기술 금융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나열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3가지 프로그램, 저희들은 실무자들은 내부적으로 이걸 저희들 KDB 창조금융 3종 세트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 특별자금은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다시 말하면은 창조산업이라 창조기업으로 명명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 자금은 3조 원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은 한도를 설정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복합으로 제공할 생각하고 있고, 저 한도는 뭐 필요시에 투자 수요가 더 많으면 다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금리 우대를 해나가고 있고, 필요시에 저희들 또 컨설팅 능력이 컨설팅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 성장에 필요한 부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6월 3일 날 출시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9천억 정도 한도가 소진됐으니까 3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투자 펀드도 참여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도 펀드를 많이 참여하고 조성을 했습니다만, 근본에는 특히 성장 단계별로 여러 가지 신규 펀드를 구상하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초기 기업들에게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투자 펀드를 조성했고요. 오른쪽 표를 봐주시면은 지식 서비스 산업 펀드라 해서 선도적으로 저 분야에서 성공한 업체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500억 정도 조성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대학에 우수한 기술이 많습니다. 그 기술을 사업하기 위해서 1,000억 정도 펀드를 조성 추진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가 기업의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된 기업들은 오른쪽 표에 보시면 첫 번째 해외 진출 지원 투자 펀드를 한 2,500억 정도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설명하신 성장 사다리 펀드 정부 주도의 6조 원 중에 저희들이 한 매년 2,000억, 3년간 6,000억 정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아까 위원님 설명했을 때 우리 중간 해수 시장이 없는 것이 큰 창조금융 생태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게 착안해서 중간 해수 시장 복원을 위해서 M&A 지원 펀드라 해서 1,000억 정도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이 기업이 팔아서 해수를 하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벤처 투자의 선순환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면은 정부 주도의 펀드에 저희들이 한 성장사회 펀드에 매년 2,000억 정도고요. 또 나머지 저희 자체적으로 조성, 또 투자자를 모아서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00억 중에 저희들이 제가 나올 때 체크를 해보니까 3,700억 정도는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테크노뱅킹, 기술금융,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가장 창조금융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금융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테크노뱅킹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테크노뱅킹이라는 건 뭐냐, 기술금융이라는 건 뭐냐, 기술 도입에서 사업화까지 일괄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연구소든 대학이든 기업이든 경제 주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화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다 제공하는데, 이 금융 지원, 비금융 지원을 망라해서 저희들은 테크노뱅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표를 봐주시면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금융 지원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 IP는 그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 특허 같은 거 이런 것을 기업이 구입을 원하면은 그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고요. 근데 이 특허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물적 담보뿐만 아니고 기술까지 담보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 평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금융, IP를 사업하기에 필요한 금융, 요 세 가지를 저희들은 IP 금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거기에다 벤처 투자까지 합친다면은 금융 지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금융 지원 영역은 기술 거래를 알선 중개를 하고 기술 사업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부터 국가 경제 쪽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술 파트를 운영해 오고 있고 우수한 기술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술금융부, 기술평가부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테크노뱅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까 사례 중심으로 했으니까 실제로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P 금융 중에 두 번째 IP 담보대출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9월 달에 저희들이 그 IP 담보대출을 실행을 했습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아까 얘기했던 그 상임위원께서 설명하신 그런 그림을 저희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실현했는 내용이니까 매칭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들이 특허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기술 평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객관성을 위해서 만약에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그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특허청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객관화된 기술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저희들은 담보로, 지재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락됐는데, 여기까지 마치면은, 왜냐하면은 항상 그 IP를 가지고 있는 데는 사업화 초기 단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실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선순환적으로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서 해수 부문이라는 것을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해순 지원 펀드를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성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이러한 IP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에게 출자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 KDB가 지원한 IP 보유 기업이 부실화가 되면은 그 담보권을 저희들 실행을 해서 매각을 하고요. 그럼 그 관리회사는 그걸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은 일정 부분이 다시 KDB로 회수가 되겠죠. 그러므로서 대출을 하고 회수하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IP 담보 대출을 선순환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P 펀드는 그림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9월 달에 한 67억 정도 실행을 했습니다. IP 펀드는 1,000억을 조금보다 좀 빠르게 1월 달에 조성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주로 CLG 라이선스 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P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이쪽에 매각을 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서 다시 사용하면 라이센스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20억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법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금융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거냐, 하우투의 부분 제가 Let's Create Together라고 마음을 명명을 해봤는데 우선 창조금융 마인드세트 성립이 가장 전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해야지만 금융을 수행해 나가는데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먼저 처정이 되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내용은 무한한 영역을 계속 개발하자는 거고요. 창조금융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 역량을 제고하자는 거. 그 다음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업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금융산업, 금융회사를 위한 또 주요한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도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 창조경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저희들은 창조금융을 선도하는 노력을 KDB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